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그 교양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김종규라고 합니다. 오만희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어떤 집안일, 아까 이한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안일이 계셔서 제가, 이 내용들을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자 본인을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에르스트 카슬의 문화철학을 전공했고요.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한구 선생님께서 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 때 위원장님을 하셨고, 이남인 교수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었습니다. 이남인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 AI 시대,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점의 어떤 그 변동 상황이 발생했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위기 상황도 지금 짐작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이 기술과 인간의 관계들을 좀 조망하기 위해서 떠한 리터러시의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그리고 향후 미래의 리터러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화면 공유를 하시죠. 네, 화면 공유했는데, 예. 그럼 전체 공유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예, 화면 공유 안 되나요? 지금? 되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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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되었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남북정의 시대, AI 글쓰기, 리터러시 위기에 대한 윤리적 대안과 마지막으로는 교육적 대안,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원마이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난독증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인터넷 또는 뭐 이 디지털화된 기기에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정보를 획득했던 어떤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좀 방해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 난독증의 증세들이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뇌를 다친 경우에도 일상적인 뭐 이 대화는 큰 문제는 없다 손 치더라도 명제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특히 어떤 핵심적인 정보와 이 의미를 규정하는 어떤 문장들에 대한 난독증의 증상들이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매체 환경이 변화하는 거고, 매체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기술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이 디지털화 되는, 그리고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들에 익숙해지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증상들이 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뭐, 특히 이제 뭐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어떤 뭐 출발점은 뭐, 이 1980년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도들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시도가 되어 왔고, 특히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어떤 관점들을 이제 통해서, 특히 이제 뭐 애플의 아이폰이라든가, 이 어떤 기기의 어떤 개발이 본격적인 디지털화 시대의 멀티미디어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어떤 멀티미디어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미디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접하게 되고요. 이 미디어에 굉장히 좀 익숙하게 되고, 다양한 미디어들이 이제 함께 사용하는 어떤 능력들이 이제, 증가되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 매체의 증가와 이런 사용 어떤 빈도의 증가 그리고 어떤 이런 익숙성의 증가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디지털 난독증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발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비근하게는 뭐 유사하게 그 디지털 침해와 같은 어떤 문제, 인지적인 문제들도 발생했지만 이제 뭐 난독증의 증세까지도 등장하게 되는 이게 인간 인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뭐 그 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청소년들, 뭐 제 자식도 지금 현재 청소년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매체들에 굉장히 좀 익숙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들이 이제 엄청, 심하고요.
또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온라인 교육,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전면, 이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제 그 전환되긴 하지만 온라인 교육들을 통해서 이 교육도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또 다른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들이 매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미디어들, 특히 이제 디지털화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뉴 미디어의 어떤 등장이 새로운 매체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난독증이 의미하는 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문자 중심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들이 이 상당 부분 퇴화하고 축소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문자라고 하는 매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지만 아마 그 정도의 그 강력한 영향력은 아마 문자라는 매체가 등장했을 때 발생됐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도 사실상 법률이라든가 학문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과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해독 능력은 인간이 구축한 이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문자를 해독하고 문자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문자로 구성된 시스템 자체의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해 능력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떤 리터러시 위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AI 글쓰기가 이제 등장했던 까닭이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명들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인간이 기술로부터의 어떤 혜택들을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인간이 기술과 대결하는 어떤 역사들도 우리가 마련해 왔고 계속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시대의 본격화를 알렸던 2016년의 경우에도 이세돌이라고 하는 인간은 알파고와 대결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에게 드러냈었습니다. 산업혁명 초기에 러다이트 운동 역시도 하나의 어떤 대결적인 지점이죠. 끊임없는 어떤 대결,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올바른 관계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대결이라는 관점 속에서 AI 글쓰기는 자칫 인간의 리터러시 능력에 대한 결정타를 또 위기에 대한 어떤 심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일단 진단을 했습니다. AI 글쓰기의 경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AI 글쓰기의 수준들은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 수준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최초에 이제 AI 글쓰기가 이제 등장했을 때 많은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은 그 소설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AI가 이제 소설을 썼었죠. 많은 경우 학습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글쓰기이긴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자칫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러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즉 인간에 의한 AI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AI가 글을 쓰는 어떤 단계들은 굉장히 높아져 갈 겁니다. 이 창작의 경우에서도 사실상 2016년 정도, 17년 정도에 나왔던 소설 창작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런 결과물만 가지고 보사는 인간이 쓴 소설과 AI가 쓴 소설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죠. 최근에 이제 날씨 작성 기사회 같은 경우에도 AI가 직접 글을 씁니다. LA 타임스의 퀘이크봇 같은 경우에도 지진 정보와 관련해서 지진 정보를 수합하고 이러한 어떤 내용들, 지진 정보와 관련된 기사들을 직접 이 퀘이크봇이 쓰게 되었었고요. 이미 많은 신문사에서는 AI 글쓰기와 이 어떤 초기 단계들이 많이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AI 글쓰기의 결과에 대한 인간의 검증 또는 인간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어떤 정도 범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인간의 개입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그 이 뭐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수준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사실상 우려스럽게 등장했었던 것은 바로 GPT-2의 경우입니다. 이 GPT-2는 그 오픈 AI라고 하는 사실상은 이제 이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오픈 AI라는 회사도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입니다. 그 테슬라의 사장이죠. 이 테슬라의 사장인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그 이 자신의 회사가 로봇 공장이다, 대형 로봇 공장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그런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사실상 이 GPT-2를 개발했던 오픈 AI였던 그 방향성들을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역시도 AI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또는 걱정들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였고요. 심지어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AI 능력에 대항하는 인간의 능력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 칩을 인간 뇌에 직접 심고 외부의 어떤 약한 인공지능 기기와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인식 능력들을 이제 증강해야 된다라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을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그런 회사도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설립을 해놨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들에 대한 이 상당한 어떤 그 노하우나 지식 또는 개발 기능들을 또 갖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픈 AI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GPT-2라는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상 글을 쓰는 시스템이었고요. 여기 회사에 대한 설명들이 간단히 나오지만 뭐 정확한 그 이들의 어떤 의미들까지는 제가 확인해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이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언제 등장할지 사실상 모르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새로운 신세계가 되겠죠. 뭐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당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 인공지능이 뭐 개발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표면적으로 오픈 AI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실상 아주 굉장히 간단한 소스만 주어진다면 이 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스스로 수집을 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글을 완성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보이지만 뭐 반지의 제왕의 경우에도 입력의 경우 굉장히 간단한 이 정보만 주어진다면 관련된 소설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1984의 경우도 이 초기의 어떤 문장만 주어진다면 요거와 관련된 뭐 여기 이제 출력들도 등장하지만 이 글을 뭐 소설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제 기사를 작성했었던 것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속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가짜 뉴스가 뭐 지금도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인간이 쓴 기사와 이 GPT-2가 작성한 기사를 사실상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튜링 머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튜링 테스트를 사실상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GPT-2의 기능입니다. GPT-2를 사실상은 이런 가짜뉴스 위험성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 오픈 AI에서 이제 시스템을 내렸습니다. 그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뭐 한 달 정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GPT-2를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그 오픈 AI가. 오픈 AI에서 제시한 사실상 이 근거는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중단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뭐 실상 들리는 이야기들은 구글에서 10억 달러를 제안했다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 시스템의 개발들을 계속 촉진했고 실제로는 GPT-3가 개발되었고 발표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이 GPT-3가 하는 것은 사실상 코딩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GPT-2, 3 이후의 어떤 기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뭐 일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구글이 개발해낸 어떤 뮤제로 단계의 인공지능 정도도 우리가 놀랐던 2016년도에 그 이세돌이 붙었던 알파고의 수준에 비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어떤 기능들의 어떤 발전들, 특히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이것이 이벤트로 그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교육적으로 적용된다거나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쓰는 전 과정들, 뭐 학문의 과정들도 다 글쓰기의 과정일 테니까요. 거기에 적용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거와 관련된 이 이벤트가 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GPT-2가 다시 열렸던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이 GPT-2 시스템을 이용한 글쓰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인간과 이 인공지능의 협력이라고 하는 모양을 보여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인공지능의 글쓰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나 이런 어떤 고민들의 어떤 이 숙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 공간에서 이 GPT-2를 글쓰기의 과정에 이제 접목을 시키고 이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지 않을까. 어찌 보면 현재 어떤 그 교양 교육의 변화들 그리고 글쓰기 교육에 대한 뭐 많은 요구들이 이 GPT-2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소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와 또한 결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가뜩이나 이 어떤 이 미디어 환경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 낭독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리터러시 능력들을 저하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들을 매우 촉진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PT-2라는 시스템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튜링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다면 AI 글쓰기가 쓴 것도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쓴 것도 글쓰기라고 하는 거고 둘 다 글을 쓴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AI가 GPT-2 이상의 그 무엇이 인간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쓴다면 인간은 굳이 글을 쓸 필요를 사회적이든 개인적으로든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필요성들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쩌면 글쓰기라는 곳에서 스스로 철수해 버릴 수 있는 또는 어떠한 단계에서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문제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 문자라는 매체가 등장했듯이, 인간에게 글쓰기라는 것은 뭐 생각을 단순히 표현하는 단순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뭐, 여기 있는 훌륭한 그 학자분이시죠. 교수님들 뭐 다 아시겠지만, 세상 글을 쓰는 과정들은 우리의 사유의 과정이고, 글을 쓰면서 우리의 사유가 증폭되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만약에 이러한 과정 자체가 줄어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자의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문자를 사용해서 글을 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어떤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늘려가거나 또는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유라는 것 자체, 단순히 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유 자체의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우려를 우리가 금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줄 수 있는, 뭐 AI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AI 기술들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겁니다. 문제는 AI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성들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사유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가치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상 AI와의 어떤 관계들도 넓게 보면 기술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이 굉장히 어떤 유력한 사회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었고요. 그 기술들의 영향력 때문에 관련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들을 이미 세운 어떤 경험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리터러시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 활동들의 위험 요건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따라서 AI와의 그 올바른 관계 정립과 설정들이 필요한 이 시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 리터러시 선언 혹은 AI 글쓰기에 대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의 이 설정이 또는 도입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한번 구상해 보면서 기술과 관련된 많은 이 가이드라인들, 기존의 가이드라인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가이드라인들의 핵심적인 것은 뭐 기술적 성과는 당연히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기술적인 성과가 제 아무리 높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에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항상 깔려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전제 하에 기술의 적용, 기술의 활용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AI와 관련해서도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뭐 회사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온 바는 있습니다. 특히 그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의 3대 원칙 무엇이 그리고 10개의 어떤 준칙도 제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성 원칙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원칙 하에서 나머지 원칙들이 구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 10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럽에서 이 리터러시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그 유럽연합 산하의 어떤 기구인데요. 단체인데요. 리터러시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 리터러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인간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도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이런 문자의 질서, 뭐 최소한 우리가 법을 모르면 법적인 어떤 문제들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가 이런 문자라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해 능력들이 없다면 인간으로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리터러시 정책 네트워크에서는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화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언들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리터러시가 인간의 평생에 있어서의 기본권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인 의미, 지식, 즉 사유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존립하기 위해서 인간은 리터러시의 능력들을 상실하면 안 될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리터러시 교육이 리터러시의 능력들, 즉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들을 위한 리터러시 선언 또는 교육 선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교육 선언들을 우리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이런 선언에 대한 기초들을 한번 해보는 것이었는데요. 연구를 해보다 보니 이러한 선언이 몇몇의 물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제안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을 생각한다면 여러 입장들 또는 여러 이
그 사유들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방대하고 진난한 어떤 협의와 협력의 과정들이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런 윤리적인 대안들 또는 윤리적 가이드라인들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런 이 리터러시와 인권에 관한 교육선언이라고 하는 데에 동참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저희 논문을 일단은 마쳤습니다. 향후 이러한 이 취지에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관련된 이런 선언문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단체라든가 국가와의 어떤 이 협력을 통해서 이런 선언들이 발표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교육적 대안인데요. 이 제목이 이제 멀티 리터러시였으니까요. 멀티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윤리적인 대안에서 어떠한 그 관계 상황을 가질 거냐, 뭐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멀티 리터러시라는 개념에서 향후 미래의 리터러시 교육의 어떤 방향들을 한번 설정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멀티 리터러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다문화 또는 다국가적인 어떤 연결성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문화 상황, 다언어 상황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멀티 리터러시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뭐 사회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행위의 결정들을 내릴 때도 이런 멀티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특히 뭐 다문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이런 멀티 리터러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흐름 속에서 디지털화된 다양한 이제 이 미디어들이 서로 결합되는 현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뉴미디어들은 이제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데 그런 미디어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멀티미디어라고 멀티 리터러시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멀티 리터러시가 후자로서 좀 더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특히 뭐 디지털 리터러시란 그런 의미에서는 이 멀티 리터러시가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멀티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디지털 기기의 어떤 활용이라든가 사용의 어떤 능력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문자 리터러시를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고 디지털 리터러시로 가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등장하고 구성되는 그 세계의 성질은 우리가 문자를 중심으로 구성해왔던 구축해왔던 그런 세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향후 우리의 세계라는 문자 중심의 리터러시 어떤 시스템과 더불어 이 디지털 중심의 시스템이 아마 공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 리터러시도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자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어떤 조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조화 속에서 이 리터러시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멀티 리터러시를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양쪽의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래 리터러시 교육은 전개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일단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또 질의 토론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교수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원래 그 융합 연구 총괄 그 센터에서 오늘 원래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기 연구재단에서 그 융합 연구 그 공동 학술 대회가 열려가지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러 내려왔었어가지고요. 발표를 마치고 지금 이 발표 때문에 왔고 그 이후 일정이 좀 있어서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회의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가 잘 몰랐어서 갑자기 발표를 하게 돼서 제가 종합 토론에는 참여를 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지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만 그럼 충분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예. 종합 토론에 10분 후에는 그냥 자리를 떠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아까 AI 글쓰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인간의 그런 그 문해 능력에 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멀티 리터러시로 가자 이러면 그건 해결되는 겁니까? 그 위기는?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문자 리터러시를 좀 여전히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강화되면서 이 문자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들이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바로 거기에서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리터러시라고 이제 미래의 리터러시의 교육 방향으로서의 멀티 리터러시를 말씀드린 것은 문자 리터러시와 더불어서 이 또 다른 리터러시들, 그러니까 OECD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통적인 리터러시, 뭐 뉴머러시, 그리고 뭐 디지털 리터러시, 뭐 헬스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능력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방향이 그 디지털 기기의 어떤 사용과 능력,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의 어떤 강화 속에서 오히려 그 중심축이 문자 리터러시가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쪽으로 좀 옮겨가 버리면서 위기가 발생한다고 좀 진단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는 문자 리터러시는 문자 리터러시대로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시한 다양한 또한 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멀티 리터러시는 바로 이러한 이 다양한 리터러시들에 대한 그 공존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문자 중심의 리터러시 역시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AI가 지금 이제 글쓰기로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향상 속도는 지금 무지하게 빨리 지금 이제 정교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인간이 여기 이제 문해 능력 그걸 기른다 해도 그걸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우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인간의 그런 그 문해력을 키운다고 할지라도 저쪽은 AI가 글 쓰는 것을 스톱시키지 않으면은 못 따라갈 건데 예. 그러면은 AI 글쓰기를 좀 속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그대로 놔주고 뭐 해보자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멀티 리터러시 또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리터러시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AI 기술들을 뭐 억제하거나 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관계, 어느 정도의 활용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는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레이 커스와일이 이제 뭐 자기의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싱귤라리티를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 사실 싱귤라리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이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 시기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런 범용 인공지능 시기를 넘어서면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시기. 그러면 그 넘어가면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들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게 현실적이냐 아니냐를 넘어서 등장한다면 그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또 그 특정 기능들을 개발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한 다른 방식으로라도 최소한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뭐 GPT-2와 같은 시스템이 더 정교화되고 만약에 할지라도 인간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거 결국 인간이 사유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소한 정책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뒷받침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러한 어떤 전략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수님. 그 GPT 무슨 약자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요. 예. 아니, 그래, 네, 어떤 거는 오늘 그, GPT-2?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GPT-2, 네, 뭐 적절하게 그 아이디어만, 키워드만 몇 개 집어넣으면 알아서 쫙 이렇게 논문도 써주고 하면, 그게, 우리 뭐 한국 네, 나는 사람들도 돈 주고 그런 걸 좀 활용할 유혹을 그 굉장히 힘들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살짝 이제, 참, 이게 현실이 될지 그 GPT-2도 음, 그러니까 워낙에 그 AI 쪽이 이벤트성 있는 게 많아가지고요. 예, 이벤트로 될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건데, 근데 교수님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한 대학이 어떤 이벤트로 열었던 거를 굉장히 우리 좀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좀 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도입해서 글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 쓰는 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따로 생각하자. 근데 이게 비슷한 생각이 예전에 이 MS에서 마이 라이프 비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속에서 사실상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자꾸 기억하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기억들이 굉장히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자꾸 기억도 꼬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을 통째로 저장해버리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센스캠이라고 해서 목걸이형 그 카메라를 달고 자기가 생활하는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찍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업적, 내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스캔해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해놓고 분류 기술로 해놓고 내가 원할 때 이것들을 불러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느라고 들이는 시간들,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인간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출력의 과정들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과정들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유의 과정. 그러니까 결국 사유하지 않는데 사유의 능력들을 키우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폐가 있고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생각하지 않는데 이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해놓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키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합당한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사실상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저기, 저 하나 예, 예, 김 교수님, 예, 굉장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예, 아, 좀 더 알고 싶은 게, 이제, 멀티 예, 리터러시가 구체적으로 뭘까인데요. 네네네. 그러면, 구술 시대에서 문자 시대로 넘어갔을 때도 굉장한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술 시대를 문자하면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 중에서 네,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월터 옹이 네네. 구술 시대, 구술 문화, 문자 문화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예, 예. 문자는 영을 죽인다. 그러니까 네, 영혼을 죽인다. 네네. 그러니까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문자의 이성적인 능력, 눈, 그것에 있어 죽은 거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터러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네, 그 종교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이 귀나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에 갖고 있는 이 영적인 힘, 그게 문자 문화로 가면서 사라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 똑같이 지금 문자 문화에서 탈문자 문화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자 문화에 대한 굉장한 숭배가 네,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술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넘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사회적 반성적 능력, 문자라는 걸 통해서 반성적 능력을 얻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성적 능력이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성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서에서 이제 낭독 문화에서 묵독 문화로 바뀌는 거잖아요. 혼자 독서하는 거고. 네, 네, 네. 이거를 문화적인 변화로 볼 거냐. 그러니까 어차피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리터러시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다 네, 고려하고 멀티 리터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리터러시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컴퓨테이션이나 코딩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싱킹과 뭐 컴퓨테이셔널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예. 생각했을 때 과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멀티 리터러시가 도대체 뭐냐, 이게 좀 막연하다는 거예요. 저기 글로 봐서는 포에틱 이노베이션 얘기하셨잖아요. 네. 시적 혁신. 예,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 시대처럼 다시 구슬 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예, 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너무나 좋은 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논문은 이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썼고, 지금 다음 논문 준비 중인데, 그게 멀티리터러시. 아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사실상 내용 발표와 더불어서 이 엄마 교수님 생각을 좀 더 전달해 드리고자 그랬는데요. 제 생각을 조금 더 더해서 말씀드리면, 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 멀티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들은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고 규정된 개념은 아니어서요. 사람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문자 중심의 시스템과 달리 문자 중심의 시스템들이 사실상 근대적 사회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글들이 대부분 이러한 특히 우리가 문자 리터러시라는 영역에서 좀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어떤 리터러시 관점에서 시간과 공간도 사실상 이해되는 어떤 특정한 방향이 있었죠. 현재 어떤 디지털 공간들이 등장을 하고 디지털 공간들이 구현해내는 어떤 이 내용들, 컨텐츠들은 사실상 근대가 갖고 있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먼과 가까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 신화가 이 최고의 테크놀로지 기술과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온라인 게임들이 보여주듯이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런데요. 과거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변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 공간에서 비로소 가능해지면서 신화가 다시금 불러들여지. 메타버스 같은 게 전형적인 그럴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 중심의 시스템에 적합한 리터러시 그리고 새로운 세계죠. 사실상 그런 세계에 대한 리터러시는 서로 공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 바로 그러한 점에서 멀티 리터러시는 두 세계에 대한 공존들을 이해하고 두 세계의 이해 방식들을 이 가치관, 종합적으로 갖는 능력. 바로 이게 멀티 리터러시로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수님의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술 문화가 새로운 형태로 문자라고 하는 문화와 이 결합하는 또 다른 현상으로도 이해해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김정규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